축하의 말씀 더 전달하고, 이게 사업자 선정 지침 업무 자체가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너무 그냥 복잡한 머리 아픈 얘기만 하게 돼서 좀 미안하다는 말씀 좀 전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제 이건 많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격심사제에 관련된 두 축이 있어요. 입주자 대표율이라는 주체와 관리 주체라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자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평가위원으로다가 선정이 가능하다. 왜? 입주자 대표회의도 입주자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으로다가 관리 주체, 즉 관리사무소장을 선정한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입주자 대표 구성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관리 주체. 간혹가다 현장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 주체가 행하는 업무 자체라고 한다면은 관리 주체는 당연직 평가 주체가 됩니다. 근데 그냥 입주자 대표의 이러다가 평가 주체를 다 구성하고 관리 주체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평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기준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관리 주체는 평가 주체로 참여를 해야 된다. 즉 당연직 평가 주체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평가 주체에 관련된 관리 주체가 그 주체가 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순수하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만으로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가 그냥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의 대리인으로서 평가 주체가 되는데, 여기에 관리과장이나 무슨 관리팀장이나 시설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관리 주체가 평가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입주자 등으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그렇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만으로도 구성해도 상관은 없어요.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받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평가 주체 예외사항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 주체 예외적인 기준 아니면은 이 부분은 주택관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임직원입니다. 이전에는 임원이었었어요. 임원이라는 의미 자체는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자를 임원이라고 하죠. 직원이라는 의미 자체는 말 그대로다가 말단 직원도 해당이 된다. 우리 소장님도 특정한 회사에 소속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속된 회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해당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용역 사업자 이런 부분들의 입찰에 참여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장님이 그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임직원에 해당된다 하면은 관리사무소장은 평가 주체로서 자격이 없다, 빠져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평가 주체로 빠지게 되면은 그걸 입주자 대표에서는 평가 주체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러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입주민 중에서 관리 주체가 평가 주체가 되는 평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모시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은 평가 주체로서 빠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행정 지원 업무, 즉 여기서 입찰에 관련된 행정 지원 업무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행정 지원 업무에 국한된다. 즉 모든 행위는 다 하되 평가만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효 요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의 평가에 관련된 유효 요건이죠.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3인이 평가했을 때는 그 자체를 유효한 요건을 봤었는데, 개정된 이후에 2018년 10월 31일 이후에는
평가 주체 구성원 중에 5인 이상이 평가에 참여를 하고 서명을 하고 회의록을 남기고 개별 평가표 다섯 부를 다 뒤에 첨부한 다음에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유효하게 입찰이 성립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적격심사평가위원회가 운영될 때는 입주민 중에서 또는 동별대표자가 20명인데 예를 들어서요 10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했다고 하면 10명은 같은 동별대표자인데 불구하고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10명의 비평가위원 동대표와 그리고 입주민 중에서도 창관에 관련된 그 범위라든가 창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디에 정하라? 관리규약에 정해서 운영하라,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록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개별 평가표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개별 평가표는 평가한 자의 평가한 위원회 개별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자, 입찰 공고 방법을 살펴볼까요? 이건 큰 의미보다는 그동안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알 수 없는 상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K아파트나 이런 부분에는 공고를 잘 하는데 결국 공동주택의 이제 아파트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겠죠.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고를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던 아니면 관리 주체에서 주체가 돼서 입찰 공고를 하던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의무사항이죠. 자, 입주자 대표의 결정사항, 관리 주체 또 결정사항 다 공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다 그러면은 게시판에 공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입찰 공고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5조와 23조를 나누고 있는데 15조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즉 입주자 대표의 역할이고 23조는 관리주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요, 화면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간을 도표로 만든 것이죠. 우리가 2020년 8월 이전에는 8월 1일 이전에, 즉 2020년 7월 31일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날짜를 기산을 할 때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로부터 기산을 해서 입찰 공고 기간을 10일을 확보하라. 그러다 보니까 민법 제157조에 따른 초일 불산입 원칙 자체를 역순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초일 불산입 자체를 하지 않고 초일까지 기간으로다가 산정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번 8월 1일부터는 민법 제157조 기간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또한 서류 제출 마감일,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이라도 계산했기 때문에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8월 1일 이전에는 11일 날 1일 날 공고를 했으면 1일 날 공고를 했으면은 11일 날이 서류 제출 마감일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12일이 즉 하루가 늘어나는 것이죠. 하루가 늘어납니다. 주의하시고. 근데 이건 현장 설명회가 없을 때 얘기인데, 현장 설명회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설명회 자체도 초일 불산입과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즉 현장 설명회 개최일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 기준 현장 설명회 개최일 전일로부터 기산해서 5일을 또 확보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장 설명회가 있는 이런 입찰이 될 때는 그 기간에 관련된 부분들이 며칠이 되느냐, 이틀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틀이 12일이 아니라 13일이 되겠죠.
이런 기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가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좀 준수를 해주시고, 요 하루 모자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국토교통부시 위반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자, 16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또 24도 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조문이 같이 이렇게 병합될 때는 앞서 있는 부분들은 입자대표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관리주체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조문을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진행될 부분은 입찰 공고 내용인데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관리 대상,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 대상의 그 기준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로 열고 세대수, 동이 몇 개냐, 총 주택 공급 면적이,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기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용역사업자나 일반 그 관리주체에서 행하는 사업자 선정 부분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할 때만 입찰 공고문에 경비 또는 청소 이 부분을 운영을 할 때 지정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찰 공고문에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사업 주체, 관리 주체에 관련된 입찰 공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리 대상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업 개요, 우측에 보시면은 사업 개요라고 있죠. 사업의 내용이고 규모와 면적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공개하라. 입찰 공고 내용으로 반영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 입찰 공고기간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 설명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간이 지났다 해서 입찰 공고기간을 초과해서 공고한다 해서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고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항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간혹가다 우리 소장님들이 이 파일 자체를 입찰 공고문을 입자대표 의결을 받아놓고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오늘 공고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내일 공고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공고를 하면서 그 파일에 관련된 부분을 날짜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안 하고 깜빡 올리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에 게시된 날이 내일이 될 것이고, 그쵸? 내일 될 것이고, 파일의 공고 날짜는 오늘이 되는데, 이런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24조 입찰가격 상한. 여기서 상한만이 아니라 하한도 공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하한의 공고 관련 부분 쪽은 우리가 수익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잡수입. 자, 우리는 자료용을 매각하는데 세대수가 몇 세대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이하는 입찰 무효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즉 하한을 정해서 그 공고가 가능한 부분 영역은 수익 사업의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한을 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부분을 임의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위에서 살펴보시면은 1호에서부터 4호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호에서부터 4호까지를 다 충족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 해당 아파트에서 선택을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판단된다면 어느 하나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입찰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간혹가다 이런 질문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견적서 3개를 받아서 금액이 하한이 나왔다고 이제 간주하고 또는 상한이 나왔다고 간주하고, 그 부분은 상한이 있습니다만 공고하면 됩니까? 상한 금액을 또 공고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한과 하한의 금액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밑에 그냥 공통사항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은 특별한 의미보다는 우리가 현장 설명이라든가
그렇죠? 입찰의 종류와 낙찰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개찰의 일시장소 이런 모든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한번 다 숙지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찰 공고를 진행하면서 순서대로 이 기준을 하나하나씩 반영해서 입찰 공고문에 적용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현장 설명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장 설명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새로운 제안 자체를 하지 못해도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제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한 경쟁 사유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자본금이 가능하고 기술 능력이 가능하고 실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부분들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현장 설명회에서 추가로 제한에 관련된 사유를 들이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시라는 의미죠. 자, 현장 설명회에서는 그럼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행하느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이 현장 설명회에서는 관리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추가로 해줄 수가 있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 그런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또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현장 설명에 참석하신 입찰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고, 그래서 입찰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들이 여기서 현장을 좀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실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현장 설명에서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자, 현장 설명에 관련된 부분 좀 우측에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 주체가 하는 업무 중에 경비 영역, 청소 영역 딱 보면 범위가 경비 초소가 몇 개입니까? 경비 구역 현황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 공고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현장 설명회에서 추가로 설명을 하라, 이런 의무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18조 20 참가 자격의 제한. 이 참가 자격 제한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관리업자 같은 경우는 법 제52조와 법 제53조.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법 50조 제2항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두 번째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성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및 용역사업자도 해당 법령에 따라서 면허라든가 신고라든가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양쪽에 다 이유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라는 의미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진행하면서 우리 소장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행정처분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뜻은 알겠지만은 행정처분 확인서의 기준 자체는 적격심사제의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하나 행정처분 확인서의 기준 자체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이 입찰 공고를 했어요. 오늘. 그럼 입찰 공고일 전일이면 오늘이 됩니까? 아니죠. 어제가 되죠. 그럼 어제는 오늘 진행, 즉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죠. 따라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과도한 서류 제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다가 이제 담합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이것이 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근 6개월,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인 회사를
좀 선정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것을 1년이나 2년이나 이런 거 요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련 부분에서 굳이 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기준 자체가 국토교통국시에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신결 법령이 있고 거기에 의결서, 재결서를 클릭하시면은 사업자에 관련된 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대상자들,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열람을 통해서 과징금 처분이 됐던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요, 부적합한 입찰 제한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10년 가까이,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현장에서, 즉 의무관리단지에서 적용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적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 즉, 이걸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뭐 타 아파트와 소송 사실이 있는 그 업체는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라든가, 그 청소 영역이라든가 경비 영역이라든가 어떤 소득 영역이라든가 특정 협회 가입 부분들을 참가 자격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 설립에 관련된, 즉 뭡니까? 우리가 제한 경쟁을 할 때는 자본금과 실적과 기술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인 설립이 몇 년, 3년이 된, 법인 설립이 3년 이상 된 사업자라든가, 뭐 면허 취득 기준일이 뭐 5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경우,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적인 해설을 찾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관련된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행정처분 확인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1년간에서 만 1년을 얘기합니다. 만 1년간 발생했던 그 사실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도덕적인 해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2년을 요구한다거나 3년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승강기 유지관리 영역에 관련된 부분은 유지 보수 영역인데 불구하고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면 과도한 참가 자격에 대한 참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맨 밑에 보시면 관리 규약으로 정할 경우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가표를 보고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출 서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까요? 단서를 다룬 부분이 비전자적인 방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1호 그리고 4호, 5호는 원본을 제출하라. 이 의미는 뭘까요? 제1호와 4호와 5호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했을 때는 입찰에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럼 1호와 4호와 5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호는 입찰서예요. 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전장에서 보셨죠? 전 시간에 입찰서, 그 규정된 서식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건 원본, 사본이 아니라. 또 법인 등기부 등본, 이 부분도 원본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세 및 지방세는 압수증명서, 이 부분도 원본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출 서류 관련된 부분에서 각 호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 사본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사본이라는 용어가 없을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간혹가다 우리 소장님들이 모든 서류에는 원본 대조표를 찍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를 내는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본에, 사본에는 원본 대조표를 찍어서 제출하라. 이게 맞는 것이죠. 실제로 질문을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본 대조표를 찍어서 보냈더니 입찰서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국세 및 지방 납세 증명서에도 원본 대조표를 안 찍었더라. 그리고 사본에만 원본 대조표를 찍었더라. 이거 입찰 무효가 아니냐? 즉 발주처에서 어떻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니죠. 이 부분은 발주처에서 잘못 공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사본에다가 원본 대조표를 찍었다 해서 사본이 원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원본에 원본 대조표를 찍었다 해서 안 찍었다 해서 원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원본의 의미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본은 발급받는데 재발급받거나 또는 어쨌든 소정에 보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자가 잘 간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걸 사본을 떠서 그 사본에다가 원본 대조필로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 사본이지만 원본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